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나의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미국 한인들의 건강 지킴이. 저는 건강을 읽어주는 남자 닥터 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실제로 얼굴 보고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에서 약이란 무엇이고 약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약에는 브랜드 네임과 제네릭 네임이 있다. 그리고 이 약들은 같은 약이지만 가격을 다르게 해서 팔고 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앞으로는 더욱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일상생활 질환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험 없이도 나의 건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부터, 즉 생활질환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겪게 될 가장 흔한 질환, 즉 감기에 대해서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코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하면 떠오르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신가요? 코감기의 종류를 세 가지 말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기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코감기, 두 번째는 기침감기, 세 번째는 목감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흔히 몸살감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감기 몸살 또는 몸살 감기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 또한 이 몸살 감기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받아보시고 아니면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몸살 감기도 감기인가? 목감기랑 다른가? 아니면 코감기랑 다른가? 몸살은 종합적으로 오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의학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약학의 영역에서도 아직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몸살은 일단은 티피컬하게는 감기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몸의 반응일 뿐이죠. 첫 번째 코감기, 두 번째 기침, 세 번째 목감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셔야 되는 감기의 세 가지입니다. 감기의 종류가 이처럼 다양한 것처럼 이 감기에 적용되는 약들 또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약을 알고 드신다면 다행이지만 잘 모르고 드신다면 때때로 감기약은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흔히들 보통 감기약 하면 코감기, 기침감기, 목감기 할 것 없이 모든 증상에 적용되는 종합감기약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사드시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각각의 감기약 성분을 전부 알고 드신다면 정말 괜찮지만 혹 모르고 드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종합감기약은 평소 드시던 가정 내의 상비약들과의 혼용으로 인해서 특정 약물 과다 복용 또는 원치 않은 부작용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들면요, 코감기 증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종합감기약을 드시게 되면 바로 이 콧물을 억제하느라 쓰이는 그 약 성분으로 인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거나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나요? 감기에 걸려서 지금 콧물은 잡았는데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은 모르겠고 물어볼 사람은 없고 이게 감기인 것 같은데 병원 가기는 돈이 아깝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합감기약 진짜 먹으면 이런 기분이 들구나.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또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명확하게 감기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에 쓰임에 맞는 약들을 각각 하나씩 맞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은 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전한 약에 복용을 할 수 있도록 감기에 적용되는 약들을 각각 세분화시켜서 드시길 권하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바로 첫 번째 코감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코감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코에 감기가 걸린다는 말이 바로 코감기인데, 그러면 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코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가요? 여러분들은 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콧구멍이 두 개고 우리 몸에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코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못하신 겁니다. 코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먼지와 미생물과 같은 외부 유해 물질을 먼저 노출되어서 걸러주는 1차 필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실 때 외부 공기와 우리 체온의 공기의 체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기를 체온에 맞춰서 데워주는 기능을 합니다. 겨울철에.
그래서 난방 역할도 하고요. 특히 코 속에 있는 점막은 이물질을 걸러주는 에어필터 기능을 톡톡히 합니다. 그리고 코 안쪽에 위치한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면역기관은요, 우리 인체의 첫 번째 면역기관을 담당해 줍니다. 코로부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특히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첫 번째 아데노이드에서 한번 걸러주고 면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코감기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코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코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 즉 이제 코의 점막이 마르거나 하면 필터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고, 아데노이드 역시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요, 자칫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감기로 시작했는데, 흔하게 보시면 독감이나 감기로 시작했는데 폐렴까지 가는 경우, 흔하게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주위 없으신가요?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감기 같다, 독감 같다고 시작했는데 결국에 폐렴까지 가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코의 면역을 적절하게 챙기지 않았을 때, 코감기를 의심했을 때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코감기에 걸리시면 선제적으로, 앞으로 약을 선제적으로 드셔서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셔서 면역을 즉각 챙기시길 바랍니다. 호흡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게요. 코에 대해서 이왕 시작한 김에, 코로 시작해서 폐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호흡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흡기는 외부 공기를, 즉 코나 즉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공급해서 인체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데, 몸의 컨디션이나 이 대기의 질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들이 각각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고, 그러면 바이러스 코에 감염됐다고 치면 바로 이걸 코감기라 부르고, 이때 비강 점막이 말라서 삼출물이 증가하게 되면 바로 콧물, 코막힘 등의 코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 중에 있어서 대기 중에 각자가 취약한 알레르기 원들이 있다면, 이 알레르기 원들이 코를 통해서 첫 번째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콧물의 양이 아울러 이 점막을 자극하게 되면서 증가하게 되고, 이 콧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코막힘이 가속화되는, 악화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콧물과 코막힘, 이 두 가지 증상을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약은 바로 항히스타민제와 바로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인데요. 이 두 가지 약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얘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콧물, 코막힘 이 두 가지 증상 모두에 항히스타민제가 쓰이는데요. 이 항히스타민제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 이 항자를 떼고 히스타민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스타민이 도대체 뭐길래 항히스타민이란 말이 생겨난 걸까? 자, 이 히스타민은요, 외부 자극, 즉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인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신체가 빠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하나의 유기 물질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히스타민이라는 것은요, 아주 유명합니다. 상처가 난 곳이 붉게 물들고 붉어지고 그리고 부어오르고 통증이 느끼게 되는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로 바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즉각 해당 부위의 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부위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 확장된 혈관벽을 따라서 이제 피와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혈관벽이 처음엔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다가 혈관벽이 확장되면 커진다는 말이죠. 그럼 풍선처럼 이 단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이 타이트했던 것이 느슨해진다는 소리죠. 바로 그거를 혈관문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의 문이 느슨해지면서 바로 혈액이나 그 삼출물들이 삼출된다고 하는데, 혈액이나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 상처 부위로, 이 알레르기가 있는 부위로 오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결과 바로 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종, 아무렇지도 않다 갑자기 부어오르죠. 물이 증가해서 그렇거든요. 이 넓어진 혈관벽을 따라서 이동된 물이 그곳에 정치하게 되면서 부종이 생기고, 여러 가지 세포들에 의해서 두드러기나 콧물, 코막힘, 가려움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항히스타민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히스타민의 작용을 통째로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항자가 대항할 항자의 그 항이거든요. against. 그 물질이 작용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이렇게 억제가 되겠죠. 자, 물론 이 항히스타민제가 영원히 계속적으로 효과가 발현된 상태로 쭉 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약에는 방광기라고 그러는데 이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겠죠.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원래대로 그 히스타민에서 떨어져 나와서 히스타민 본래의 작용을 계속해서 그 말인즉슨 이런 증상이 재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께 이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그나마 가장 싼 약을 두 가지 권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베나드릴, 즉 다이펜하이드람인이라고 하는데 브랜드 네임으로는 베나드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르텍입니다. 여러분, 베나드릴과 지르텍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구매하실지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혹시 처방하신 약 중에 수면제가 있습니까? 어릴 적 감기가 잦던 저를 데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의사 선생님을 참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께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도대체 의사 선생님이 전혀 아무런 이유 없이 수면제를 처방할 리가 만무한데 저희 어머니는 왜 이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가 맨날 그런 감기약을 먹고 졸리다, 피곤하다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 약이 아주 센 약이구나. 아마 수면제가 들어있나 보다. 잠을 더 자서 피곤을 해소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고 이 전공을 하고 나서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졸림이나 피곤함, 이렇게 졸음작용들이 바로 제가 복용했던 코감기약, 즉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수면제 또는 아주 독하고 센 약으로 오해한 제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한국에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에도 아마 저보다 세대가 높으신 분이라면 아마 아주 센 약, 아주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아주 센 약으로 아마 이 약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의 수많은 어머님들, 미국에 계신 수많은 어머님들이 아직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베나드릴과 지르텍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설명드리고 차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히스타민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곁들이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히스타민은요, 인체가 외부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분비하는 즉각적인 물질로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리고 발열, 간지럼 등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위 알레르기 반응이라고도 하죠. 이것 외에도 히스타민이 담당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건 각성작용인데요. 이 각성작용 또한 이 히스타민이 담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히스타민제가 콧물, 코막힘을, 코감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먹었는데 이 알러지 반응뿐만 아니라 이 원래 히스타민이 담당하던 각성작용까지 이렇게 억제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때문에 바로 저희가 이 약을 먹으면 졸린 것이죠. 각성작용이 떨어지니까 졸음이 오고 정신이 이렇게 졸음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제 졸린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은요, 실제로는 이 약의 성분이 과연 우리 뇌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베나드릴과 지르텍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미 넘겨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귀를 쫑긋 세고 들어보십시오. 저희 몸에는요, 뇌와 그리고 뇌척수액과 혈액을 걸러주는, 이렇게 막아주는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뇌혈관 장벽이라고 합니다. 이 뇌혈관 장벽이 있어서요, 이 뇌척수액과 혈액을 막아주는데, 이는 실제로 이 뇌척수액을 이 뇌의 기능을 이렇게 세균등과 같은 혈액으로부터 운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체와 혈액 내의 잠재적인 위험 물질로부터 이 뇌를 격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뇌혈관 장벽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선택적으로 투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적 투과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이 뇌혈관 장벽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통과시키고 어떤 것은 끝까지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죠. 자,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베나드릴과 지르텍,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멀리 돌아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베나드릴,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이 베나드릴은요, 이 뇌혈관 장벽을 아주 쉽게 잘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약 먹고 나서 즉시 이 뇌가 이 항히스타민제에 의해서 알러지뿐만 아니라 각성작용이 이렇게 다운됨으로 인해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졸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
2세대 약물인 이 지르텍은 이 뇌혈관 장벽을 아주 쉽게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졸림작용 역시 상대적으로 1세대보다는 덜하겠죠. 게다가 작용시간까지 1세대 베나드릴보다는 훨씬 깁니다. 그래서 하루 2번만 복용하면 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니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르텍을 선호하는 것이겠죠. 그래도 부작용이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진 이 2세대인 이 지르텍이 역시 이제부터 말씀드릴 혈관에 대한 작용은 역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할 이 약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콧물에는 효과적이죠. 이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1세대, 2세대 둘 다 콧물, 코막힘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관 작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알러지만 잡아주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코막힘 완화에는, 완전한 완화에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항히스타민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콧물은 잡았는데 아직도 코가 막혀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 하는 자녀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권해드리는 약을 항히스타민제와 더불어서 하나 추가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요,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입니다. 코감기, 이 코막힘 증세를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슈도에페드린이 필요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흔하게 브랜드 네임으로 수다페드라는 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비충혈 제거제라고 하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여기 충혈된 걸 제거해 준다는 말인데, 이거는 이 슈도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흥분제입니다. 근데 이게 호흡기에 쓰이면 주로 혈관을 수축시켜 줍니다. 아까 항히스타민제는 혈관을 늘려준다고 그랬죠. 늘려줘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혈액도 들어가고 세포가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 비충혈 제거제인 이 슈도에페드린은 혈관을 억제해줍니다. 즉 혈관을 좁게 만드는 수축작용을 합니다.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상대적으로 비강을 넓게 만듭니다. 그럼 숨쉬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호흡을 편하게 만들고, 호흡기에 작용해서 이렇게 증세를, 호흡을 편하게 하니까 즉 코막힌 증세도 완화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게다가 혈액 공급을 완강하게 이렇게 줄여주니까 콧물 역시도 2차적으로 줄어들죠. 다시 얘기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혈액을 오히려 증가시켰습니다. 혈관을 이렇게 크게 확장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콧물이 오히려 증가되는 면이 억제되는 면도 있었지만 역시나 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종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혈액이 증가된 이 항히스타민제에 반해서 슈도에페드린은 교감신경 흥분제로서 혈관을 수축시켜줘서 혈액 공급을, 이 부위의 국소적인 혈액 공급을 2차적으로 또 한 번 더 차단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콧물 등에 이렇게 삼출액이 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콧물 또한 숨도 편안하게 해주지만 콧물 또한 2차적으로 또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듯이 이 약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흥분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부작용을 내포합니다.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는 건 즉 그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든다는 건데요. 그리고 정신이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심장이 두근거림, 불면증, 그리고 두통, 변비, 소변장애, 그리고 입마름,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혈액이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액 공급이 줄어드니까 국소적으로 혈액 공급량이 주니까 침 역시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입마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래서 고혈압 등의 환자들은 분명히 이 작용을 알고 드셔야 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을 추가적으로 복용하면 교감신경이 더욱 흥분돼서 혈압도 오르고요,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입이 더욱 말라서 내가 고혈압이 잘 잡히고 있지 않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약에 대해서 미리 알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모유수유를 하는 분들이라면, 임산부나 모유수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약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모유수유 중인 어머님들은 이것이 제가 혈액량을 감소시킨다고 했죠. 아울러 모유수유 양도 감소시키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알고 드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위한 젖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것까지 드시게 된다면 모유량이 훨씬 줄게 되시니까 이 약은 임산부라면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문,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지금 항히스타민제 1번, 그 항히스타민제는 베나드릴과 지르텍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적으로 먹어야 될 약은 코막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먹어야 될 약은 슈도에페드린, 즉 슈다페드라는 약이더라. 그런데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약은 첫 번째, 이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1세대, 2세대를 구분 짓는 이유가 그렇다면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약효가 더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부작용도 더 적다고 하는데, 졸림의 부작용도 더 적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제약사들은 1세대, 2세대 약을 같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걸까? 왜 약국에 가면 우리가 1세대, 2세대 약을 동시에 둘 다 볼 수 있는 것일까? 그냥 편리상 하나로만 통일하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질 의문은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졸음의 부작용이 있는 1세대 약물은 퇴출시키고 2세대만 쓰면 될 텐데 지르텍만. 왜 아직까지 우리는 감기약에 그걸 섞어 파는 것일까? 여러분들, 답은 하나입니다. 졸음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직까지도 이 1세대 베나드릴을 저희가 팔고 처방하는 이유는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바로 약효가 2세대보다 더 빨리 나타난다. 둘째, 2세대 약물보다 더 싸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더욱 좋은 약입니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약물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작용을 미리 알고 대처만 할 수 있으면 부작용은 저희가 이렇게 오버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효가 빨리 나타나거나 가격이 싸지는 것들은, 가격이 싸다는 요건들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외부 요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들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약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유, 약효가 더 빨리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가격이 더 싸다는 점에 비춰봐서 2세대 약물은요, 약효가 나타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렇고 모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코감기에 걸렸다고 지금 예를 듭니다. 코감기가 걸리면 바로 콧물이 줄줄 흐릅니다. 이거는 정말 응급실까지는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응급 상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즉시 콧물을 닦지 않으면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거나 누구와 함께 있다면 정말 비위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즉각적으로 대처할 문제이지 참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약효가 1세대 베나드릴보다 더 더디게 나타나는 2세대 지르텍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즉각적으로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1세대 베나드릴을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1세대 베나드릴을 먹겠습니다. 즉각 효과가 나타나서 콧물이 주니까요. 제 말 맞습니까? 그래서 아직 약국에서 또는 의사들이 베나드릴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아이러니하게도 1세대 약물 베나드릴의 부작용이 뭐라고 그랬죠?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까지 이르르니까 졸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부작용이라고 그랬죠. 감기 환자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회사든 어디에서든 야, 집에 들어가서 쉬어. 그리고 진짜로 감기에 걸리면 저희 몸, 저희 면역이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과 싸우느라고 열이 나거나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희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고 방법인데요. 이거 쉬는 거를 무리해서 일을 끝까지 한다거나 나가서 끝까지 놀고 있다면 몸에 더 부담이 가겠죠. 그럴 때 쉰다는 용어는 가장 쉬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수면을 취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베나드릴이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졸림, 즉 수면 현상이죠. 그래서 아울러 감기 걸린 환자들한테는 휴식까지 더해줄 수가 있으니 이게 바로 아이러니한 1세대 베나드릴의 약효인 것입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일석이조, 즉 일석삼조가 되죠. 가격까지 싸니까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약국에 가면 1세대인 베나드릴을 더 많이 약사들이나 의사들이 권하고 처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르텍이 좋다, 알러지에도 효과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약은 조금 더 비싸지만 약효가 좀 더 길게 가고, 그리고 졸림 현상도 덜하기 때문에 내가 먹었을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꽤 괜찮네 라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담이지만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인 졸림 현상, 이걸 이용해서 제약사들이 장난을 한번 칩니다. 장난질. 저는 이 장난을 알고 나서 정말 분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약사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소비자들인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만 앞으로 제약사들이 향후에 저희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못할 거니까요.
자, 얘기해 드릴게요. 여담이지만 시차 적응이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흔하게 약사들이나 제약사들이 또는 의사들이 약을 하나 권합니다. 이걸 OTC 약으로 Over the Counter Medication으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권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약 이름이 Unijom Sleep이라는 약입니다. Unijom Sleep. 이 약이 있는데요. 흔히 수면 장애나 시차 적응에 겪고 있는 사람에게 처방되는 약이에요. 혹시 이 약 성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짐작할 수 있다면 눈치가 빠르신 분입니다. 예, 이 약의 성분은요, 정확히 베나드릴과 100% 일치합니다. 용량까지도 일치합니다. 즉 베나드릴의 성분인 제네릭 성분인 다이펜하이드라민이었습니다. 다이펜하이드라민 25mg이거든요. 이거를 50mg까지 높여서 약효를 조절해서 그것 또한 또 두 개로 팔고 있어요. 유니점 슬립을 약한 거, 더 센 걸로. 이 중 약한 것이 바로 베나드릴과 정확히 일치하는 약이고 용량도 똑같은 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작용을 이용해서 또 다른 증상을 치료한다? 와, 이거 꼭 먹고 알 먹고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네. 정말 제약사들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이 약의 가격을 알기 전까지는요.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약을 똑같은 용량으로 박스만 다르고 이름만 다른 약으로 제약사들이 장난을 쳐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을 기만하면서 털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안 좋으시겠죠? 실제로 이런 행동을, 이런 악행을 우리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런 제약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격이 차이 나냐. 그래서 조사했더니 월마트 약국을 제가 직접 갔습니다. 이틀 전에. 그래서 월마트 약국 기준으로 Benadryl 25mg 24 tablet 기준으로 그 약이 2.44달러에 판매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Unijom Sleep 25mg 24 tablet 똑같죠. 용량과 약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태블릿이 6.23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캐치하셨나요? 하나는 4달러대고 하나는 6달러대입니다. 가격이 무려 30%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정확히 박스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고 광고만 다르게 해서 완전히 다른 약으로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저는 이 순간 붕괴는 하지만 제약사가 얼마나 도덕적인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제약사는 기업이니까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로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약사는 명백하게 저희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기만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 그럼 도대체 왜 제약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장난들을 쳐서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낼까? 이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할까에 대한 의문이 다다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왜? 우리는 약학이나 의학을 전공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약을 팔든 간에 그들은 속을 것이다 하는 그 전제를 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분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만드는 정확한 계기, 동기와 일치합니다. 저는 의사, 약사만큼 우리 소비자들, 우리 환자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환자와 의사, 그리고 환자와 약사가 서로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을 때, 물론 그들의 전문 분야는 조금 그렇게 이렇게 reputation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양심상 환자들이 똑똑해질수록 의사나 약사들 그리고 제약사들이 환자를 무시할 수 없고 그럼에 있어서 동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누구나 서럽습니다. 저도 환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저희 인격까지 그리고 저희 모든 권리까지 약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하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알미 있어서 더욱 배고파지길 원합니다.
더욱 똑똑해지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험 없이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이 강의를 쉬지 않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감기는 통증과 미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울러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콧물, 코막힘, 알레르기성 재채기가 있다면 바로 베나드릴 또는 지르텍을 복용하십시오. 두 번째, 콧물 등은 좀 잡았으나 코막힘이 여전히 심해서 추가적인 약을 찾고 계시다면 슈다펫, 즉 슈도에페드린을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모든 감기는 통증과 미열이 동반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도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함께 복용하십시오. 가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의 코감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어나가 봅시다. 혹시 코감기 복용약, 코감기 때 복용하는 약물을 복용할 때, 코감기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모든 약물을 먹을 때 그리고 복용할 때는 항상 부작용과 더불어서 음식이나 여러 가지 상호작용, 인터랙션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코감기에 관련된 거니까 코감기 약을 드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채기 완화 성분인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귀가 아프실 텐데요. 그래도 또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나드릴, 또 지르텍도 여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2세대조차도. 이런 약들은 첫 번째는 바로 졸릴 수 있다는 것. 이 졸릴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작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첫 번째 술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약을 드실 때 운전은 피하십시오. 여러 가지 기계 조작은 피하셔야 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통증과 미열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셨던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은요, 간독성이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영상 보셨나요?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술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알이라도 술과 함께 드실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이 없다면 아스피린 같은 걸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꽤 유명하고 오래된 약이라서 한국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아스피린 하면 맞는 두통 해열제로 통하기 때문에 드시는 사람이 많은데 어른들이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스피린 할 때 꽤 주의해야 할 점은요, 아스피린을 아이한테 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상비약으로 아스피린을 이렇게 상비해 두셨다면 절대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이 아스피린을 절대 먹이면 안 된다는 사실 꼭 유의하십시오. 이 아스피린으로 인해서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스피린은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콧물은 잡았는데 코막힘을 더욱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용하셨던 슈도에페드린, 이 슈다페드는요, 슈다페드는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감신경 흥분을 시키게 되면 안 그래도 심장이 좀 빨리 뛸 수도 있는 사람은 심장이 더 빨리 뛸 것이고 혈액의 분비가 더욱 줄어들어 가지고 국소적으로 침도 마를 것이고 그래서 변비도 걸릴 수 있고 심장이 더 빨리 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침이 마르니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카페인이 든 음료랑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쥐약입니다. 이 슈다페드와 함께 커피를 드시거나 다른 레드불이나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많이 드시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게 되어서 그리고 너무 과민해져서 신경질이 난다거나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주의하십시오. 알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게 교감신경이 너무나 이렇게 항진이 되면 불면에까지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라고 먹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요. 불면증이 심해져서 다음날 시험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도 있으니까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불면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 잠자기 전에 취침 전 4시간에서 최대 6시간 전에는 복용하시라. 그 전에 이 사이에 드시면 분명히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유념하십시오.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부작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사탕이나 껌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은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도대체 코감기의 원인이 뭘까? 여러분들이 흔히 짐작하시는 그 원인이 맞습니다. 첫 번째 감기는 면역이 떨어지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 외부의 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코에 들러붙거나 코에 영향을 주니까 코감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이 이유는 체온의 불균형 때문에 생깁니다. 체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서는 황사나 먼지나 진드기 이런 알레르기 원인이 참 많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요즘 굉장히 심하죠.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자극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이런 봄철에 콧물이 유독 많이 흐르죠. 바로 이게 알러지 원들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알러지 원이 일어나서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거나 하면 바로 코감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지의 자극입니다. 먼지 또는 알러지 원의 자극. 또 두 번째,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 바로 이 체온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겨울철 바깥 기온은 너무 낮고 우리 체온은 36.5도에서 37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기온차 때문에 인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려서 또 그래서 달아오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겨울철 같이 공기가 낮을 때, 공기 기온이 낮을 때 바이러스, 코감기를 유발하는 특히 제일 유명한 바이러스 이름이 라이노 바이러스거든요. 이 라이노란 말은 어원에서 코를 뜻합니다. 그래서 코뿔소의 그 코도 같은 어원인 라이노를 씁니다. 어쨌든 이 코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여진 라이노 바이러스가 기승을 합니다. 온도가 높을 때도 아니고요. 온도가 낮을 때 오히려 이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겨울철 특히 마른 공기에서 바깥에 운동하시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은 알겠습니다. 먼지 또는 알러지 원의 대기 중 알러지 원이나 먼지 또는 체온의 불균형 또 세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은 알겠다. 그러면 이런 감기를, 코감기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사실 깔고 가야 되겠습니다. 감기를 공통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코감기도 그에 속합니다. 첫째, 감기를 예방하는 법. 첫째,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출 후에는 수많은 병균들 그리고 바이러스들이 손에 묻어서 들어옵니다. 옷이나 손에. 그런 걸로 집 안에서 또 다른 물질을 만지거나 물건을 만지거나 접하게 된다면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또 전염이 되겠죠.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이 돌아서 감기 바이러스가 집안을 휘젓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또 다른 사람이 감기에 걸리기 쉽죠. 밖에서 손잡이를 잡거나 문을 열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잡았던 것들을 또 여러분들은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감기가 있었다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문에 묻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만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의식 없이 손발을 씻지 않은 채 코를 만지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이런 데를 만지시게 된다면 바이러스 범벅이 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범벅이 되면 여러분들은 감기에 걸리는 거고요. 바로 걸리는 건 아니지만 면역이 떨어지면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손발 청결을 깨끗이 하라.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흔히 한국에서는 외출 후에 미세먼지 때문에 또는 꽃가루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생리식염수로 이 코를 소독해주면 감기 바이러스가 코감기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 실제로 이 얘기는 꽤 흥미있는 설인데요. 맞기도 합니다. 코도 위생을 챙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세수할 때 코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코를 풀거나 코딱지를 이렇게 파서 저희가 이렇게 코를 청결하게 하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근데 이 생리식염수를 직접적으로 주사기를 쏜다거나 해서 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요. 만약 주사기 압력이 너무 세서 세게 코를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이 이비인후과, 눈이 아니고 귀와 코와 입 이런 목들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에 이비인후과가 따로 있는 건데요. 이 코와 귀를 연결하는 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이 유스타킨 2가 바로 압력 조절 센서로서 귀와 코를 연결하는데요. 코로 너무 세게 압력을 밀어서 물을 밀어 넣을 경우에는 이 압력을 거슬러서 코를 넘어서서 넘어간 다음에 이 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흔하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바로 외이, external ear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외이예요. 바깥 이. 근데 이 코로 넣은 물은요, 이 외이를 통하지 않고 즉각 고막 안쪽에 있는 이 중이, middle ear, 이 중이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이에 생기는 염증을 여러분들도 잘 아는 중이염,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이 중이염, 오타이티스 미디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항생제를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로 코를 소독하시는 분이라면 꼭 적당한 압력으로 살살 압력을 조절해서 코를 청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위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적정 습도입니다. 코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정 습도에서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인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습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내 습도가 50에서 60도일 때입니다. 이 이상이 되면요,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고, 습도가 너무 낮으면 50% 이하이면 코 속 점막이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기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면서 공기 환기 잘 안 하시죠? 가끔 문을 열긴 하지만 환기 잘 안 하실 텐데요. 이 환기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살게 되면 습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루 3번 30분씩 앞쪽과 뒤쪽 창문을 연다든지 문을 열어서 맞바람치기 해서 습도를 유지하는 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바쁘고 현대인이 또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퇴근하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환기를 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바로 적정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코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맞바람치기 할 때, 환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대입니다.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는 절대로 환기를 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간단한 자연과학인데요. 만약에 너무 이른 시간이나 너무 밤이 나면요, 대기가 너무 안정화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낮에는 햇빛이 있거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대기가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나 너무 이른 새벽에는 대기가 극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환기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나쁜 공기들이 오히려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새벽이나 너무 늦은 밤에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해가 있는 이렇게 9 to 6 이 정도에 환기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하면 제일 좋고요. 이 기간대 최소 한 번이라도 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다면 젖은 수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코가 막히고 코가 점막이 말라붙고 목이 막히잖아요. 그럴 때는 수건에 이렇게 널어두시면 좋습니다. 습기 좋죠. 이거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오히려 너무 습한 집이라면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공기청정기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습도도 함께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감기로부터 여러분들을 특히나 확실히 보호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켜야 될 사항은요, 첫 번째 개인위생, 두 번째 적정습도,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한 개인의 체온 유지입니다. 우리 신체는요, 36.5도에서 37도까지의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동물입니다. 체온이 36도 이상이나 36.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이걸 낮은 온도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면역이 극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면역도 그 추위에 떨다가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날씨가 더운 날은 활동하고 싶으시죠? 너무 더운 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추운 겨울은 어떤가요? 여러분 몸 웅크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인체에 있는 면역기관들도요, 체온이 떨어지면, 특히 중심체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목이나 귀나 아니면 이렇게 항문 쪽 체온이 그렇게 낮게 떨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각각의 주요 부위 섹터마다 있는 이런 면역기관들도 활동성이 떨어지게 돼서 그건 곧 면역력의 하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과도한 냉방이나 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과하게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식을 드셔서 체온을 확 떨어뜨려 놓으시면 감기에 걸리십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름철에 무슨 감기냐고 하시는데 너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주시거나 차가운 걸 너무 많이 먹이면 배탈뿐만 아니라 감기에 취약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흔히들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물을 먹으면 되겠네? 따뜻한 물이라. 따뜻한 물, 나 물은 싫어. 왜? 미국 물은 특히 닝닝하거든. 물 맛이 너무 없어. 여기 뭐가 들어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흔하게 대용품으로 사람들이 클리닉에 오시면 꼭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커피는 마셔도 되는가? 여러분, 커피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하나. 커피가 과연 수분을 보충해주는 따뜻한 물과 같은 걸까요?
정답은 아니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커피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서 아까 슈도 에페드린 얘기할 때도 드렸지만 주의하셔야 되지만 바로 이 체온을 유지시키는데 따뜻한 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 오히려 커피를 물 대용으로 마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는 바로 수분을 보충시켜줘서 코점막이나 이런 걸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뇨작용이요. 커피는요, 이뇨작용을 하는 이뇨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커피를 권하진 않지만 차라리 소변을 더 잘 누게 하려고 이뇨제를 처방하는데 바로 처방받지 않은 이뇨제 같은 성분이 바로 커피에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에는요, 이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 화장실 자주 가시죠. 그러면 인체에 있는 수분이 쭉쭉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붙어있는 점막이 더욱 마르게 되실 거고요. 더욱 마른 점막은 또 면역을 더욱 다운시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코감기 등에 더욱 노출되기 십상이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코감기가 물을 빼내기 때문에 수분을 더 말라버리게 하면 인체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더 마른 사막이 되고 마른 사막에서는 면역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커피 대신에 차라리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생수를 맛은 없으시더라도 맛으로 먹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좀 더 자주 마시고 콧속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코감기를 유지하는 제1의 비결입니다. 체온도 유지시키고요. 수분도 공급하고요. 콧속이 마르게 되면 점막세포 기능이 완전히 다운이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필터 기능을 못하게 되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코감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니까요. 커피는 특히나 경계를 하십시오. 감기라면 더욱 경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코감기가 낫지 않는다면 이 낫지 않는다는 기준은 총 며칠을 얘기하는 건가? 코감기가 걸린 그 직후부터 며칠에 걸리면 며칠 동안 코감기를 앓았으면 낫지 않는다고 비유하고 그럼 낫지 않았을 때 이 기간을 넘겨서 낫지 않았다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통 코감기는요, 바이러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노 바이러스를 필두로 해서 거의 100가지가 넘는 코감기 바이러스가 여기 돌아다니다가 코감기를 유발합니다. 보통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면역이 다운된 사람이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이거나 병원 신세를 오래 진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면역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이런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감기는 절대로 일주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보통은 3일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 보는데요. 이 일주일이 넘어가게 되면 감기 이상의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희 의사들은 크게 3가지를 의심합니다. 첫 번째는 비염이고요. 알러지성 비염. 두 번째는 축농증. 세 번째는 바로 중이염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의심하곤 하는데 이럴 때는 각각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알러지성 비염입니다. Allergic rhinitis라고 하는데요. 알러지성 비염이 있으면 흔하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거나 비염이나 천식이 있었다 하면 첫 번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증상들을 제가 나열할 텐데요. 이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감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서 다음에 제가 언급하는 증상이 있으면 이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알러지 비염은요, 가족력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이나 천식이 있었다. 두 번째, 어릴 때 이거는 개인의 병력입니다. 내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이나 비염이 있었다. 세 번째는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알러지가 현재 있다. 또는 네 번째는 현재 내가 맑은 콧물을 항상 달고 산다거나 또는 맨날 킁킁거린다. 다섯 번째, 아침에 재채기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재채기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여섯 번째, 차가운 바람만 불면 연달아 재채기를 한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차가운 바람으로 바깥에 나가면 즉시 기침을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밤중에 코골이나 코막힘이 특히 심하면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 코막힘이 더욱 심해진다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바로 알러지 비염의 카테고리입니다.
이렇다면 병원의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알러지성 비염을 진단받으시고 알러지 치료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감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코감기가 낫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축농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축농증은 참 심하죠. 위생적으로도 좀 그런데요.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축농증까지 가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러지 비염을 거쳐서 축농증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이 증상을 기억해 두셨다가 이게 축농증이구나 하고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유 없이 이렇게 얼굴이 아프거나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있다. 이러면 축농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이 코와 부비동은 연결된 곳이거든요. 코 옆에 이렇게 캐비티라고 하는데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울리는 건데 여기 액체들이 삼출물이 콧물이 잔뜩 차 있으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누르면 아픈 느낌이나 압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듯 두 번째, 감기에 걸렸다면 보통 10일 이상을 간다. 정말 코감기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다른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일 이상 가는 감기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축농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삼출물들이 여기 비강이나 이런 전두동 이런 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면역이 아울러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축농증을 의심합니다. 세 번째, 이 축농증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꽉 막혀 있다 그랬죠. 고름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콧물로. 그러니까 여기에 압박이 느껴지죠. 프레셔가 엄청나게 얼굴에 차 있는 겁니다. 이 프레셔가 두개골 위까지 이렇게 차 올리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콧물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농이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이걸 post nasal drip, 코 뒤로 넘어가는 콧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기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바로 축농증이 있는 사람들은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느낄 거예요. 주관적으로. 콧물 넘어갔네. 맛 이상해. 덩어리가 넘어왔네. 바로 그게 축농증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콧물을 풀었을 때 맑은 콧물이 아니라, 아까 알러지 비염은 뭐라고 했죠? 맑은 콧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진행이 된 이 축농증은요, 누런 콧물이 나와야 됩니다. 노랗거나 녹색의 콧물들이 나온다. 그건 축농증을 의심해 볼 만한 소견이 됩니다. 황록색이요. 그리고 심하지 않으면서도 늘 미열에 있는 느낌이 난다. 두통이 있으면서 늘 미열이 있다. 심하진 않아요. 근데 열이 항상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축농증을 또 의심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입이나 코에서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 한마디로 입냄새죠. 입냄새나 코냄새인데요. 본인들도 알고 상대편도 압니다. 이 사람이 말할 때 입냄새가 심하구나. 다른 소화기 장애를 예상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코와 입, 여기서 나는 냄새라면 축농증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9번째인데요. 이 축농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비동이 상부에 있잖아요. 신경도 5번 신경을, 뇌신경 5번을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제미널 nerve. 1번은 일로 가고 5번의 첫 번째 가지는 이마, 두 번째는 이 상부, 여기 이 윗니 위쪽, 그리고 세 번째 분지는 이 아랫니 쪽으로 가는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은 부비동을 포함해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윗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요, 이 신경적으로 윗니가 욱신욱신 아프게 됩니다. 3차 신경의 두 번째 줄기인 5-2번 신경이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리는 하나입니다. 축농증으로 농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다 못해 넘어가면 그게 post nasal drip이고요. 김치를 유발하고, 항상 압통을 유발하고 압력이 차 있으니까 두통도 생기고, 그리고 압력으로 해서 이 여기를 앞으로 치아를 밀어내니까 윗니가 특히 아프게 됩니다. 윗니가 아파요. 그리고 농이라는 것 자체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뭘 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여기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맑은 물로 인한 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윗니에 통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축농증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병증을 예상한다면, 이 코감기로 인한 세 번째라면 감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나중에 세 번째는 바로 중이염을 들 수 있겠네요. 귀는 크게 세 부분을 나눕니다. 외이, 중이, 내이. 근데 이 중에 중간, middle ear에 생기는 인펙션은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이 중이염의 증상은요, 귀가 먹먹하거나 평소에 들리던 소리를 잘 못 들을 때, 아까 말했듯이 코와 귀를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이 막혔을 때나 압력 조절에 실패했을 때, 쪼그라들었을 때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게 바로 이 감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중이염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는 소리가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리고 이 중이염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미열이 아니라 고열이 나야 됩니다. 고열의 기준은 38.3도인데요. 이 38.3도 이상이 고열이 난다거나, 귀가 아프면서 고열이 난다거나 하면 중이염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 귀가 아픈 정도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프다고 느낄 정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귀가 아파서 깬다면 중이염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에서 물이 나오거나 고름이 나오면서 악취가 난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한 중이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했죠? 감기와 함께 세 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알러지, 비염, 축농증, 중이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감기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코감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기침감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